이 강의 이렇게 여러분, PPT에 낙서하시면은 여러분, 낙서 안 돼요. 낙서 안 돼요. 우리 그 혜수님께서는 산재 피해자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네, 가능하시죠? 가능해요.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한 분을 상담을 했었는데 그분도 설계사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밖에서 통화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차장에서 통화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주차장에서 통화하다가 뒤에서 그 기아가 중립이 풀려서 어머, 다치신 분이 아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분도 이제 산재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설계사분들도 다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 보시면. 이런 상담 받은 적 있어요. 이제 우리 팀장님들이 이제 고객님 만나러 운전도 많이 하고 전국으로 뛰어다니시고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 관련된 퇴행성 음, 질병으로 산재되냐고 음, 문의가 오신 거예요. 음. 그런 것도 될까요, 대표님?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이 업무상 질병 관련돼서는 처리하시는 분들마다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요. 음, 왜냐면은 이 무릎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진아님께서, 네, 왜요? 지금 딱 그 상황이시래요. 어이, 어떡해, 어떡해. 그쵸. 근데 진짜 아쉽게 이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라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직업이 아니고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입증을 하지 않아도 제 옆에 근로자, 동료들이 동일한 직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라도 충분히 또 소명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이 프리랜서 분들은 지금 우리 F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오늘 외근 나 없어 하고 사무직에 있을 때도 있고 내가 돌아다닐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이제 영업 방식이나 트렌드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동일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시 2분인데 저희 조금 더 이렇게 사담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한 8시 5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음, 말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재현님, 현재 아버지가 산재 처리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산재예요? 여쭤봐도 돼요? 음, 건설 현장에서 다치셨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질병 산재 하셨을 것 같은데? 난청? 그쵸, 그쵸, 그쵸. 맞아요. 아유, 산재 승인 잘 되시기를 진짜 바랄게요. 이 산재 업무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산재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직업군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계시는 네, 법무법인에서도 하실 수 있고 또 법무법이. 네, 노무사분들도 하실 수 있는데 손해사정사분들은 이 업무는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아마 대표님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손해사정사분들은 그냥 보험 쪽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 실제 산재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고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재한님께서 아버지가 손해사동사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재한님께 손해사동사를 추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 파이팅! 하실 수 있어요. 이 손해사정사 시험이 내년 7월에 있고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 혹시나 시험 관련돼서 문의 주시고 싶으시면 또 저희 옆에 계시는 또 니나 선사님께서 또 이 따신 지 한 5, 6년 됐구나. 저 더 되셨다. 더 됐다. 6년 정도 6년이요. 되셨고 또 그리고 이 어렵다는 동차 합격하셨거든요. 1차랑 2차 한 번에 붙으셨고 또 그리고 되게요? 그쵸. 아, 이렇게 해서 네. 문의 주시면은 아마 멘토로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손해사정사 따기 전에
전혀 다른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그 정도로 보험에 대해서는 더 몰랐겠죠?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업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강의까지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보까지 전달하는 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때 공부를 해봐서 아, 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신기하고. 맞아요. 새로운 거 알게 되면 맞아요. 신기하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아,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합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느낌이 왔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어서 뭐라 하루에 말하기가 몇 시간씩 하셨다? 저는 6개월 준비해서 하루에 8시간. 네. 어, 그러니까요. 워낙 똑부러지셔서 6개월 만에 붙으셨다고 하시네요. 감사해요. 똑 부러지진 않고 허당이에요.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산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산재는 이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산재라는 보험이 하나가 있으면 이 보험을 관리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공단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될 텐데 공단은 그냥 하나의 보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재라는 보험을 지급하는 곳이 공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대응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 올해 정권이 바뀌었죠. 그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올해 초 9월 달에 나왔는데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하는 게 평균 227일이 걸렸대요. 그럼 한 7개월 정도 걸렸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난청이든 근골격계 질환이든 신청하게 되면은 처리하는 게 7개월 정도 걸렸는데 27년부터는 이거를 4개월로 줄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보험회사로 따지면 보험금을 한 달 걸려서 주던 걸 2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만큼 여기서 수도 대표님 제일 중요한 걸 어, 빠져버렸어요. 일하다가 다치면은 바로 돼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우리 대표님 뭐랬죠? 일하다가 다친 거 말고 내가 오래 일하다가 질병으로 생긴 관절염, 허리 디스크,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인공관절, 무릎. 아픈 것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직무를 오래 하면 질병이 생기는데 이게 너가 나이 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해서 생긴 거니까 아까 전에 보험 국가보험에 청구해서 보상을 해줄게 라는 게 업무상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상 질병이 인정받는 기간이 아까 전에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2027년도에는 이거를 120일로 확 줄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일하다가 다쳤어요. 넘어졌어요. 그거는 입증만 되면 바로 돼요. 맞죠? 맞아요. 근데 이 질병,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너가 나이 들어서 아픈 건지 동일한 업무를 오래 해서 아픈 건지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업무상 다친 게 아니고 질병이 그쵸. 처리되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게 왜 줄었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가 무조건 되는데 병에 걸려도 산재가 된다라는 주제로 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번 달 중순에 나왔던 건데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엄청 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인 즉슨 많은 분들이 산재를 처리하고 있고 산재를 접수하고 있고 지급받고 있는데 이게 공단에서 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가 산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목차는 크게 네 가지예요. 산재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산재에 해당되는 그 근로자들은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업무상 재해는 어떤 게 들어가고, 뒤에서 마지막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 1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딱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산재를 최소한으로 이해해서 우리 대표님들의 고객분들의 산재 처리를 도와주고,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얻어서 최종적으로는 세일즈까지 이어가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거. 산재를 도와주면 뭐를 어떻게 되는데요? 이 이거 산, 알려주셔야죠. 이제 말씀을 드릴 거. 네. 산재로 처리받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비를 나라에서 대줘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월급을 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치료가 끝난 다음에서도 불편한 게 생겼다. 즉 장애라는 게 남았다라고 하면은 장애 관련된 급여까지 지급을 하죠. 음,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그러면은 끝내 노무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 뭘 도와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방금 우리 대표님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다쳐서 장애가 남으면 돈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우리 뭐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보험 세일즈? 후유장애 진단금이나 이런 걸로 다가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빙고! 우리 고강민님.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상 다쳤다라고 하면 수술비, 후유장애, 이런 것들로 세일링 포인트로 충분히 다가갈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엔 뭐가 있을까요?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질병 플랜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이 지금 산업재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보장 분석이 들어가서 후유장애 담보가 작으시네요.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보상은 받지만 내가 낸 보험료 부분에서 보상이 작을 수가 있으니 앞으로는 다음번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가입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세일링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수술비 플랜, 골절 플랜, 여러 가지가 진단금 플랜으로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오늘 산재를 하신 이유죠? 그렇죠. 아, 네. 꿈보다 힘모인 것 같은데. 네. 그래 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산재를 말씀을 드릴 것이다.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고객분들께서 어떤 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저는 대표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간단하게 산재 정도는 이해해 주시는 게 좋고 아울러서 우리 대표님들도 결국엔 산재로 처리받을 수 있는 분들이시기에 오늘 주제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산재라는 거는 산업재해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서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을 보상해 준다라고 보면 돼요. 크게 세 가지 사고를 얘기해요. 우리가 일하다 다친 거, 그리고 일하다 병에 걸리는 거, 그리고 출퇴근 중에 다치는 사고를 우리가 산업재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 있는 글들은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산재로 처리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로자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산재에서 얘기하는 근로자, 즉 노무 제공자라는 건 어떤 분들을 얘기하냐면은 계약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로자의 유소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는 자를 우리는 근로자라고 얘기해요. 또한 근로자를 제외하고서도 플랫폼 종사자라든지 보험 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같이 특정 직군에서 일하는 분들도 우리는 다 산재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플랫폼 종사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흔히 배달의 민족이든 아니면 뭐 쿠팡이츠 같이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도 산재로 다 처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일로 인해서 질병에 걸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3년도 맨 하단 쪽에 보시면은 23년도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점점 보장되는 범위는 확대되고 있어요. 즉 산재로 처리받을 수 있는 근로자분들이거나 노무 제공자분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은 이러한 절차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출퇴근이 있다고. 여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다 비슷하지만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재해 조사를 하게 돼요. 재해 조사를 하게 돼서 이게 산재로 처리받는다. 이게 공단에서 인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비도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일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장애까지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래쪽에 사고랑 출퇴근은 조금 표가 간결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내용만 확인되면 산재로 처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질병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별도의 자문위원회에서 이게 산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또 만약에 거기서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특별 진찰을 하게 되거나 이런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이거는 다 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PDF 파일 드릴 거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고 붙여만 두시면 될 것 같고 알아둬야 되는 거 사고 우리 업무 중 사고 발생됐을 때 우리
팀장님들 알아둬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업무 중 사고했었을 때 재경위 확인이나 이런 거를 들어갔었을 때 직업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우리 나중에 후유장애 신청하거나 진단비 신청했었을 때 우리 직무 변경, 직업 변경,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서 다 밝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지 진짜 중요해요. 아시겠죠? 두 번째, 출퇴근 부분 별표하셔야 되는 게 출퇴근은 이륜차. 음, 이거 부분에서 많이들 놓치고 출퇴근한 다음에는 다쳤으니까 청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심플하게 하시는데 이것도 출퇴근 부분에서 사고 경위를 적을 때 오토바이다, 교통사고, 조사 이런 데에서도 이륜차다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통지 의무 잊으시면 안 돼요. 딱 이 두 가지 사고 때는 직업, 출퇴근 때는 이륜차 이거 표시해 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업무상 재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일하다 다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하다 다친 게 산재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주가 주관했던 행사,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야유회 또는 회식 같은 것도 그 야유회나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도 우리가 산재로 처리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게 시간 중에 발생한 것도 다 산재로 처리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주가 얼마만큼 이 행사나 야유회를 관리하거나 주관했었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셨을 때 사업주가 이 행사를 주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카드 준 거, 돈 그쵸. 쓰라고, 돈 준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결제했냐? 간단하게 그쵸. 우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인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지급결의서나 아니면은 이제 행사 심의 신청하는 경리과나 아니면 관리부에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인정 요인이 돼요. 근데 업무상 제의 부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왜 알아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 야유회 우리 놀러 갔는데 산재 되나?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딱 이 두 가지 누가 돈 냈어? 그 다음에 뭐? 그리고 회사에 컨펌 받았니? 이 두 가지로 갈리기 때문에 이 포인트만 알아두셔도 너무 괜찮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슬슬 날씨가 이제 가을철에 야유회 많이 가거든요. 지금 겨울인데요? 단풍 느껴지는 것 같네. 그래서 많은 여행들을 다니고 있는데 혹시나 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여행 갔다가 사고 나게 되면은 그 또한 우리가 산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대표님들께서 알고 계시면은 좋다라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재가 처리받게 되면은 이런 표가 있어요. 우리 뭐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이라고 우리 그 보험금 지급 내역서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사고 내용이 적혀져 있고 어떻게 다쳤다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보험금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산재는 급여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슬개골 하부 개방성 견열골절이라고 해서 그 무릎 쪽이 골절이 된 건데 치료비를 1,400 정도 받았고 월급도 2,000 정도 받았고 장애도 한 3,000 정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다쳐도 이 정도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상병명이나 요양기간, 뭐, 요양급여 휴업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 정도, 그냥, 다치면 이렇게 음, 받는다 정도로 용어만 아시면 되는데 제 경위는 아셔야 돼요. 여기 딱 보세요. 동북선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KG 작업 중,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몇 급이에요? 3급이요. 그쵸. 근데 그 전에 직업급수 변경 통지 안 했어요. 그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바로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때는 무조건 여러분 잊지 말고 통지 의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하다 다친 경우를 얘기했어요. 근데 일하다 다친 거 말고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사고도 우리가 산재로 처리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주거에서 회사까지 통상의 경로 중에 발생한 걸 얘기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집까지 또는 집에서 회사까지 움직이는 사이에서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뭐 마트에 간다거나 은행에 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가는 길에 발생한 거는 산재로 처리받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외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단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보상이 가능한다라고 적혀져 있고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좀 특별한 건 어떤 게 있냐? 그 투표하러 가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에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도 이 행위로 인해서 출퇴근일에 벗어나는 경우도 산재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출퇴근제에는 제가 한 번만 더 쉽게 예시를 드리면 일단 출퇴근제로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안 싫어해요. 사업주한테 피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업무상 상해 다쳤을 때는 사업주가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싫어하죠. 좀 싫어해요. 근데 여기선 전혀 피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어떻게 지금 1번에서 7번 이 밑에 예시 설명 주셨잖아요. 이 단적인 예로 제가 회사를 A에서부터 B까지 가야 되는데 A에서 잠시 삥 둘러서 C를 갔다가 B를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가 문제가 뭐냐? 봐주는 게, 아, 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B로 갔어요. 우리 집에. 회사로 갔어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나의 업무 부분에서 이탈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외적으로 1번에서 7번까지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는 직선 방향이 아닌 유턴 방향으로 회사를 갔어도 실질적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두고 가기 위해서 가는 거는 이 출퇴근 경로로 인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소희님께서 직업 통지 의무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직업 급수가 상회하면 보상이 안 되는 건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어, 이거는 조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직업이 변경된 거를 알리게 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또는 지급되는 보험금을 비례 보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려면은 이 직업을 우리가 한 번만 했다. 일회성을 주장을 해서 이 직업은 우리가 한 번만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직업 급수가 상회하면 보상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직업 급수가 달라지게 되면 보상이 안 된다기보다는 보상되는 게 비례 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참고로 비례보상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1급에서 3급이고 3급에서 되게 위험한 급수 직종이면요. 실제 제 고객님이셨는데 손에 프레스 끼어가지고 4개 다 절단되셨거든요. 그분은 보험회사에서 직업급수 위반으로 통지의무 위반으로요. 보험도 해지시키고 보험금도 안 줬어요. 그런 사례도 맞아요. 있기는 해요. 최근에는 해지를 좀 많이 네. 시키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소희님이 물어보시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저울질을 할 것 같아요. 산재를 만약에 일단 청구를 했으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보험을 청구했었을 때의 이득을 볼 것 같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골절 진단금 뭐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청구를 안 하고 나 정상적인 이제 통지 의무로 이행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든지 조금은 고민을 양측 다 저울질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없어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는.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챙겨왔는데 출퇴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상생활 중 뭐 편의점에 문이 끼어서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가 될 수가 있고 택시를 이용해서 출근을 했다. 이 또한 산재로 처리받을 수 있고 만약에 뭐 당뇨약을 받기 위해서 퇴근길에 병원에 잠깐 들렸다. 이런 부분들도 산재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퇴근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생 신고서라고 해서 사고 났었던 상황도 작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네이버 지도 같은 곳에서도 약도를 캡처해서 같이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렇게 요양급여 신청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요. 근데 요양급여 신청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가 재해 발생 경위예요. 사고 내용을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 니나 선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업 급수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 첫 번째. 그 두 번째로는 재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과실 부분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이 과실 부분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 산재 같은 경우에는 승인 나게 되면은 과실이 잡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목수가 망치질을 하다가 본인 손을
망치로 쳤어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냥 배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목수의 잘못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뭐 1,000만 원이 지급돼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은 과실에 따라서 500만 주고 또는 300만 주고 이럴 수가 있는데 산재 같은 경우에는 네가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네가 네 손을 써도 1,000만 원을 줄 거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산재거든요. 과실을 안 따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근제라는 게 있어요. 근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산재로 처리를 받았어요. 1,000만 원을 다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1,500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500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 500을 사업주한테 다시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자한테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대비해 놓는 보험이 우리 근제보험이라는 건데, 근제보험을 진행할 때는 과실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렇기에 이 재해 발생 경위서를 쓰실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은 사고 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사고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사고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도 자세하게 써주셔야지만이 산재 처리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 그래서 사업주한테 청구하거나 또는 근제라는 보험을 청구했었을 때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재해 발생 경우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혹시 다른 데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냐? 다른 데서 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냐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를 받았어요, 사업주한테. 그럼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숨겼을 경우에는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그 받았던 보험금, 받았던 급여의 몇 배를 다시 또 환수 조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있는 그대로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는 조심해 주셔야 돼요.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먼저 지금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재해경위 부분에서 과실, 이거 여러분들 이해했다 1번,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2번. 아무도 없나요? 다 이해했다. 오케이. 이 다른 보상 부분에서 이해했다 1번. 산재 지급 후 실손 청구 관련돼서 하세요. 그 이제 실손은 우리가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뉘잖아요. 근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서 처리된 거의 50%를 받을 수가 있어요. 피보험자가 실제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근데 2세대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산재로 처리된 것 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처리가 되지 공단에서 부담한 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효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셨어요? 가입 시기마다 보상되는 비율이 조금씩은 달라요. 2003년도 완전 옛날 거 같은 경우 100%도 되는 게 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입 시기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지금부터는 방금 저희 대표님이 설명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손은 결국에는 내가 쓴 비용만 보상된다. 근데 산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꿀팁 알려드리고 싶어. 방금 생각났어요. 산지 질병 들어갈 때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그래요. 네. 어. 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그러면 이제 질병 얘기가 궁금하니까 질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처리하게 되면은 어, 네, 이제 별보험님께서 그쵸. 산재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부담해서 실비가 보통은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로 처리받게 되면은 요양급여라고 해서 병원에서 썼던 비용을 보상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업급여라고 해서 내가 번 금액의 7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달에 내가 300을 벌었다. 그러면은 70%인 20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받는 기간은 요양기간이라고 해서 공단에서 너는 이때까지 입원을 하고 너는 이때까지 통원 치료를 해라고 정해놓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급여 소득자 말고 일용 근로자라고 해서 우리가 일하다 많이 다치시는 분, 그 건설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근로개수라는 거 적용하게 되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산재 같은 경우에는 최저보상액이랑 최고보상액이 있는데 25년도 기준으로 최저는 8만 원, 최고는 25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휴업급여는 이렇게 되고 장애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에서 정해주는 요양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단에서는 장애급여라고 해서
이제 장애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표에 따라서 지급을 해요. 그래서 통상 1급에서 14급 정도가 되고 8급에서 14급까지는 일시금을 받게 되는데 제가 빨간 표로 체크해 놓은 데 있잖아요. 10급, 12급, 14급. 보통 10급, 12급, 14급이 가장 많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산재에서 인정받은 일당이 1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14급으로 처리되게 되면은 550만 원. 그리고 12급으로 됐을 때는 1,540만 원. 그리고 10급 같은 경우에는 2,97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표를 보면은 척추장애 등급표라고 얘기하는데 척추장애 등급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허리가 부러지거나 또는 그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서 뭐 협착증이나 아니면 디스크 같은 경우가 걸렸을 경우에는 이 표에 따라서 지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보통 10급, 12급, 14급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장애 표고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업무상 질병이란 그 오랜 기간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서 근데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병에 걸렸고 그거를 공단에서 인정했을 경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제가 표에 띄워놓은 게 우리 병원 인하우스를 띄워놨어요. 병원 인하우스가 있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가면 키오스크가 있고 거기 상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병원 인하우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병원 인하우스에 있게 되면 환자분들이 많이들 와서 상담을 받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뭐 회전근개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뭐 회전 뭐 인공관절 치환술 하시는 분들 아니면 협착증 뭐 디스크 같은 분들이 계셨을 때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셨었고 몇 년 정도 근무하셨는지 물어보시면 저희가 산재 쪽으로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상 질병 처리하는 범위도 점점 늘어나고 처리되는 기간도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산재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과로로 생긴 뇌나 심혈관계 질병을 얘기하고 그리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또는 이에 노출돼 있는 질병 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그 손목이 안 좋은 수근관 증후군이라든지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도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나 아니면은 협착증 같은 경우도 근골격계 질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또 이제 오랜 기간 이제 건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끄러운 곳에 그래서 노출돼서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라고 해서 귀 안 들리는 것도 우리가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성명 같은 거 철거하시거나 또는 그런 탄광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암에 걸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는데 뭐 그런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백혈병이라든지 그런 희귀 질환에 걸리는 것도 다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6번에 있는데 정신질환이라고 해서 그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이제 좀 힘든 업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객분들을 대응하거나 상대하거나 또는 일하는 시간이 길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공황장애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해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나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는 산재만 배우면 안 되잖아요. 보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근골격계 질환 별표해 놓으세요. 메모하세요. 근골격계 질환. 제가 왜 메모를 하라고 할까요, 대표님? 이게 보험에서도 저희가 해당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빙고. 만약에라도 저는 카테고리를 꼭 직업, 그리고 질병, 그 질병에 대한 수술 방법,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을 구분해서 카테고리로 나누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직업 부분이에요.
생각해봐요. 30대 우리 고객님 유병자든 아니든 간에 튼튼하신 분인데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산재도 되면서 수술비 플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IT의 회사원이에요. 하루에 14시간 막 코딩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시켜요. 그럼 어디가 문제가 돼요? 대표님? 허리, 허리. 허리죠. 근데 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29살에 한 다음에는 40살 되기 전에 디스크가 터졌어요. 질병산재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뭐 일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노무사님이 그러는데 40살 전에 과거에 병력에 디스크가 없고 관련이 없고 사고가 없었다, 외상이 없었다라고 하면 인정을 받는 게 쉽대요. 음, 그나마 10년 동안 일을 하고 그러면 이분이 먼저 10년 전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산재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근골격계로 보상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수술비 플랜, 진단금 플랜 간병비 이런 플랜을 짜면은 대략적인 보상액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산을 잡아서 포트폴리오로 보여주는 것도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단적인 예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대표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측 인공관절을 치환할 수 있는 직업군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양측 그걸 제가 양측 우리 상상해 봐야 돼. 양측 왜냐면 인간절. 직업군으로 고민을 해보셔도 되는 이제 거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죠. 예를 들어 빙고. 청소하시는 맞아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간병인, 음. 들었다 놨다, 앉았다, 일어났다 너무 많은 반복을 하시죠? 실제 승인 받았거든요. 양측 인공관절로. 그분 같은 경우 몇 급이에요, 대표님? 이제 한쪽을 하게 되면 8급인데 그쵸? 만약에 한쪽을 더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6급까지도 올 6급 수가 있죠. 되는데 아까 전에 급수표로 올라가면은 최소 7천? 그 정도 나오죠. 그 좋죠. 그쵸? 그러면은 보통 양측 다 인공관절을 할 정도면은 50대 폐경 여성분들이 관절염은 진짜 많이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간병인으로 혹은 청소부로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 산재 승인율은 너무 많이 잘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야, 너 직업 뭐야? 간병인이야. 야, 너 직업 뭐야? 청소하고 있어. 그럼 대충 근무 기간이 몇 년 정도 돼? 한 8년 정도 돼. 아, 그럼 아직은 산재 청구할 단계도 아니고 무릎은 근데 아프다고 해. 폐경이 오고 하면 이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6급 정도 되면은 나중에 인공관절 양측 측다 하면 산재도 된대. 내가 이런 부분 공부해서 아니까 이렇게 되면 5천 이상 국가에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요즘 수술비 플랜, 진단금 플랜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들 아시죠? 중증 관절염 진단 특약도 있고 입원 특약도 있고 수술 특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종합 플랜 짜셔가지고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업무상 질병을 여러분들한테 그 중에서도 근골격계를 별표를 해놓은 게 직업군을 꼭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머리, 목, 어깨, 그리고 무릎, 허리 이걸로 해서 아, 이 직업군은 진짜 뭐가 많이 움직여지네. 많이 무리가 가겠네 하면 그거에 맞춰서 플랜을 짜시고 다가가 보시라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되셨다? 1번? 그래서 이제 선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산재 처리를 받지 않았어도 그쵸. 지금 우리의 고객들 중에서 이 사람은 좀 무릎을 많이 써. 그럼 이쪽 그쵸. 플랜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렇게 세일즈로 잡는 것도 왜냐? 오늘 다 배웠잖아.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라는 걸 오늘 수업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세일링을 잡아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이 브릿지 하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지식은 너무 이제 창 우리 대표님이 가르쳐 주셔서 들어왔어. 이거를 어떻게 세일링을 하느냐는 이 근골격계 질환대에서 뭐예요? 팔목, 머리, 허리, 무릎 다 된다? 보장돼요? 오랜 기간 일을 하며? 그러면 이 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산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년 이상? 대다수 10년에서 15년 이상 그 동일한 직무를 하시면 인정을 받으니 미리 세일링으로 다가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리로 제가 예시를 들어볼까요? 다른 우리 허리 많이 쓰는 직무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무직 사무직 하시는 말고 분들도 그리고 또 허리 많이 쓰는 분도 누가 있을까요? 어깨로 들어가도 되고 허리로 들어가도 되고 뭐 그렇죠. 있다라고 뭐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재일 때 개인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김민현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질병은 개인 보험 가능하죠. 그쵸, 대표님? 그렇죠. 질병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해는 뭐가 문제가 된다? 직업급수. 직업급수, 통지 의무가 문제가 되는데 질병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민현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질병 부분에서는 세일링 포인트로도 너무 플랜 짜기가 정말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리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척추신경 성형술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산지를 승인을 받았어. 그러면 실비 부분에서 부담도 안 되죠. 그쵸. 그쵸. 실비 부분에서 부담도 크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병원비 줘요, 안 줘요? 승인되면? 받을 수 어디죠? 있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와 함께 수술비 진단금 플랜을 척추 플랜 비관혈 진단비 여러 가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플랜을 짜서 해놓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미리 이게 이제 되니까 실손은 이제 점점 축소가 돼야 안 돼요? 실수는 거의 받기 어렵다라고 많이 네, 보고 있죠. 그때 수술비 플랜이랑 산재까지 되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브릿지를 할 수 있는 나만의 플랜을 고민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진아님이나 이재영님 질문이 올라왔는데 해당 질문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지금 바로 답변을 거주 드릴까요? 대표님이 금방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직업급수가 동일한 1급인 경우에도 네, 직업급수가 동일했을 경우에는 뭐 실손이나 산재에 전혀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청소원이 분께서 회사에서 산재 처리했는데 비용이 없으면 실손이 안 나온다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산재에서 비용을 다 내줬다라고 하면은 거의 실손은 나올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65님께서 업무 중 다쳐서 건강보험 처리 후 나중에 산재 처리하면은 인정이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그 소멸시효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5년 맞나요? 그래서 업무상 다쳤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3년일 텐데 사고 난 시점부터 3년 안에만 산재 처리하게 되면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맞아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그 브릿지 부분은 잊지 말고 이제 수업, 그러니까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내가 산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브릿지가 된다, 안 된다? 되지가 않는다. 결국에는 내가 산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화법, 그쵸. 세일즈에서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확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오늘은 진짜 노하우를 아셔야지, 아, 이렇게 돼서 궁골격계, 아, 이렇게 돼서 소음,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둘 다 받으면 문제?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에요? 뭐 실손도 받고 산재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둘 다 받게 되면은 저는 문제가 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어느 한쪽에서는 문제를 좀 삼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별 보험님께서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고시를 하고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일단은 지금 내가 아픈 곳이 이게 이번 내가 일하는 곳하고 연관이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리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허리를 많이 쓰는 직업인데 허리가 아팠다. 그럼 당연히 산재로 처리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사무직, 조용한 곳에 사무직 하시는 분이 세월이 지나서 난청이 왔다라고 하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죠.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가족력이나 퇴행성이나 업무랑 관련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거는 당연히 산재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관계가 용어가 어려우면요, 여러분들, 이분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할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느낌이 올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시끄러운 곳에 공사 현장에서 막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시끄러운 곳에서도 일을 하지만 제가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해요. 건설 현장에서. 그럼 뭐가 동시에 많이 올까요? 어깨도 불편할 수도 어깨도 있고 올 허리도 거고, 불편, 허리도 올 거고, 귀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아, 그러면 꼭 하나만 또 여기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움직이는 행동, 그리고 얼마나 몸을 어떻게 많이 쓰느냐,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꼭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왜냐, 저희도 근로자잖아요. 어찌 보면은 저희도 계속해서 앉아 있고 손을 쓰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네. 그렇죠. 결국에는 대표님 최고인데요? 어 너무 열려있는 마음. 그렇게 그쵸, 그쵸,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그쵸, 그쵸.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게 그냥 아주 뭐 약간의 인간관계가 아닌 매우 밀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런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근골격계 직업병 발병률이 높은 직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눈에 띄는 거 보면은 뭐 배관공이나 형틀목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들어보는 건설업 종사자분들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놨고요. 또 그리고 뭐 용접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불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주류나 음료 배달하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원체 몸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골격계 직업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만나는 그 쓰레기 뭐 수거원, 급식 조리하시는 분들 또는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산후조리원, 보조원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소방공무원 분들 그리고 경비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될 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그 매번 그 연보라님께서 항상 자주 들어와 주시는데 연보라님께서 저희도 산지 처리 받고 싶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쵸 그 특히나 정신질환 쪽으로 너무 힘드실 수가 있죠. 그렇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우리 연보라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윤행키님께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10년 이상 일을 했는데 뭐 손목 터널이나 회전계 파열로 수술도 했다. 산재 처리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린이집. 님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중요하고요. 특히 허리 부분에서 디스크로 인정받기는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만약에라도 너무 고령이면은 퇴행성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승인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나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얼마나 하셨는지도 좀 봐야 될 텐데, 저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맞아요.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들을 많이 안고 그쵸. 업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22년에서 저는 조금 될 가능성 높다고 네. 봐요. 예, 예,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근데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한 직장에서 계속 다녀야 되는지. 그렇진 않아요. 그쵸. 그거 네. 한번 설명해 음. 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뭐 5년, 10년, 뭐 7년 이런 식으로 업무 경력을 얘기할 때 산재에서는 하나의 직업이라고 하나의 한 직종에 있어야지만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허리를 쓰는 직종이었다라는 게 한 10년 정도. 그쵸. 그렇게 제일 그쵸, 중요하다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직무가 중요한 거지 같은 직업의 공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직무를 생각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주시면 되고 이지영님께서 우울증이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많은데 회사 후 다시 발생 가능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퇴행성 질환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일하다 우울증에 걸렸다 그럼 저는 이건 좀 어렵겠다라고 아, 네. 보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 심각한 무슨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PTSD? 그렇죠. 그쵸. 그랬으면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음, 되는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최은혜님께서 공무원으로 퇴직했는데 근골격계로 수술 예정했는데 가능할까라고 여쭤보셨는데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맞아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통해서 공무원 상해로 공무원 질병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은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똑똑해 보이는데요? 음. 그리고 어, 아니요, 1인은 안 되시고요. 1인은 별도로 가입하셔야 돼요. 산재를. 1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끝내 내가 근로자이고 내가 사장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업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없어요. 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예. 저는 그 1인 사업장 하시는 분들께 요새 많이 말씀드리는 게 산재를 꼭 가입해라. 네. 되게 효과가 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우와, 진짜 봐주셨구나. 그분 진짜 네, 깨어있는 대단하신 분이네. 분이시죠. 깨어있는 분이죠. 저도 가입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죠. 2인인 그죠? 경우도 대표는 가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대표분께서도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가입하셔야 되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표나 대표의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족이 근로자일지언정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되게 엄격하게 보고요. 대표는 개별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그 표를 하나 띄워놨는데 이게 경력증명서라는 거예요. 오, 이거 중요해요. 아까 리나 순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곳에서 한 공간에서 오래 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하다 보니까 원체 여러 곳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인만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 이게 대표님,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다른 얘기로 살짝 세자면은, 우리 자동차 보험 합의할 때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쪽 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임금! 그쵸. 이거는 자동차 보험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업배상이라든지 그쵸. 어찌됐든 가해자 피해자일 때 피해자가 합의를 볼 때는 항상 내 손해를 입증해야 되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한데 입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는 이 경력증명서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별표해 주시는 게 건설 근로자 경력 증명서. 이거는 입증, 내 돈 올리기 위한, 입증하기 위한 서류, 필수 서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뭐 6인 사업장인데도 대표가 가입했더라고요. 그렇죠. 법인이잖아요, 네, 법인. 네, 맞아요. 어, 네, 그렇게 법인 대표는 산재 가입 대용. 그렇죠. 그리고 회사 대표가 경영난으로 알바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오셨는데 알바를 하는 상황에서 사고 나면은 산재가 된다. 근데 알바가 아닌 회사 대표로 일할 때는 산재가 안 된다. 오, 똑똑해 보이는데요, 대표님?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뵀냐면 이분은 회사 대표님이셨는데 힘들어서 배달 알바를 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 진짜 배달 많았어요. 알바하다가 사고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산재가 되다 맞아요. 보니까 표현되고 이제 몇 가지 사례 준비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만성 폐쇄성 질환 있잖아요. 이분은 원체 예전부터 분진 작업 종사자로 일하다가 만성 폐쇄성 질환으로 산재가 승인이 났는데 그때 코로나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때도 산재가 인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배달 알바하는 경우에는 산재가 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니나 선사님이 계속 말씀 주셨던 회전근개 증후군. 흔히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생산지 근로자로 일하다가 승인을 나게 되면 이렇게 뭐 휴업급여, 요양급여 해서 이런 금액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 여러분들 너무 좋은 게요. 보세요. 수년간 생산직 근무자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예시를 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질수, 종수 플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엔대 수술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있어요? 오십견 진단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플랜을 미리 짜두시는 거죠. 그러고, 아, 이 생산직에 어깨 쓰는 쪽에 있는 분이구나. 너 이거 요즘 트렌드가 질병산재 좀 잘 되니까 미리 이런 거 플랜으로 가입해두면 산재도 받고, 나중에 개인보험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쵸. 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브릿지. 지금 맞죠. 바로 되죠. 이거 자료 그대로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되게 귀한 자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 불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내일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지인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일할걸요? 사람 만나는 것도 일이니까. 그렇죠. 똑똑하네요. 이제 네. 만나서 아마 어깨가 좀 힘들거나 어깨가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 계실 때 그쵸, 딱 그쵸. 니나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야 이렇게 됐을 때 질병 수술비 이런 플랜들을 넣고 나중에 산재까지 처리받을 수 있어라고 설명해 그쵸. 주면은 매우 저는 화법 그쵸. 그리고 A 근데 이거를 자료가 없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대표님이 이 자료까지 딱 준비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해당 자료는 저희 박상무 부장님께서 올려주신 것처럼 후기 작성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후기만 자세히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회전근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회사에서 싫어한다? 질병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싫어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한 회사에 요즘은 다니시는 분들이 없고 2년, 3년 하다가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다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아까 전에 말했던 직무, 이 직무를 오래 일했냐 안 했냐 동일하게 그거로 따지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러분 질문 빨리 치시는 분한테 내가 커피 쿠폰 드릴 거예요. 아까 전에 회사한테 피해 가는 거, 없는 거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대표님? 음. 회사한테 피해 안 가는 거. 윤혜진님, 맞아요. 이제 윤혜진님. 윤행키님 개인톡 보내요. 어, 개인톡 보내요. 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인공관절 치환술 하시는 분들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수로 승인 났다고 가정했을 때 휴업급여라고 하는 월급도 1,0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매달 연금도 한 100만 원씩은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무릎 관절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분께서 예전에 뭐 청소 일을 하셨거나 또는 무릎을 많이 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 조리원에서 일을 하셨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 플랜을 짤 때 보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릎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 관절염 진단 플랜도 있을 거고 카티스텐 진단금 플랜도 있을 거고 중증 관절염 진단비 플랜도 있을 거고 질병 간병비도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높은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대표님? 얘가 높은. 얘가 플랜을 짜면 보상이 많이 되는 무릎이 뭐가 왜 많이 될 것 같아요? 인공관절이 지금 딱 들어갔잖아요. 후유장애. 아, 후유장애. 비율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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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가 상품 플랜 짜기도 너무 좋고요. 무릎이 보상이 또 제일 커요. 산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을 많이 쓰는 직업군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섹션을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무릎이 다빈도 수술 중에서도 꽤나 상위권에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무릎 쪽 관련해서는 플랜을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짜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효정님 말씀처럼 20% 장애율도 해당이 되고요.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준비했었던 거는 산재를 이해하고 고객들의 산재 처리를 도와줘서 고객의 신뢰를 얻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재경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무디. 어무디입니다. 그렇죠. 어무디 내용 유료 강의인데 제가 일부 지금 알려드리려고 조금씩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산재 청구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짧게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미팅차 이동 중에 넘어져 다친 경우에 산재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어, 그 이 처음에 우리 리나 선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울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직업급수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신청하는 게 좋을지 또는 이걸 신청하지 말지를 고민해 본다라고 했는데 지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우리가 저울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재 신청할지 또는 회사에서 싫어하니까 이번에 산재 신청을 안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경원 이사님이 살짝 올려주셨는데 어무디 어깨, 무릎, 디스크, 허리에 관련돼서 직업들 종류를 구분하시면서 상품 플랜 오늘 자료 너무 잘 받았죠, 여러분? 이 자료를 근거로 고객님한테 다가가서 브릿지는 여러분들의 화법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유익했어요. 감사해요, 효정님. 저희가 어느새 이 중강의를 한지 꽤 그쵸, 한 1년이 오래됐죠.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도 이렇게 계속 중강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강의를 어떤 플랜이랑 연관을 시켜서 어떻게 화법으로 적용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이제 니나 선생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안 가르쳐 주려고 했죠. 니나 선생님 다 알려주셨잖아요. 거짓말 치시네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상품에 대해서 약하다 보니까 자료는 말 그대로 저희가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자료를 나눠 드릴 거고요. 매번 연보라님께서 항상 그 들어와 주셔서 진짜 연보라님, 저도 연보라님 기다리고 있어요. 어, 오늘 그 강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하다 다치거나 일하다 병에 걸리면 우리가 산재로 처리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중요한 게 일하다 다치면 조심해야 되는 게 통지 의무.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출퇴근 부분에서는 이륜차 통지 의무. 그렇죠. 그 다음에 질병 부분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안 되니까 세일링 포인트로 플랜 짜기. 그쵸. 근데 여기서 세일즈 포인트로 플랜 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산재 처리 받은 분도 중요하지만 아직 산재 처리가 안 된 분들한테도 맞아요.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산재 처리를 받으신 분들은 뭐예요? 고지의무 위반에 이미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도 걸리고 다 걸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대표님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자료를 근거로 이 직무에 이 사람이 이제 한 3년 정도, 5년 정도 있으면 사람은 직무 변경을 잘 안 하거든요. 계속 그 직무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제안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버스 기사?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산재를 어디에 포인트를 잡아서 고객에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었던 게 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병에 걸리는 거 어느 정도 예상된다라고 봐요.
내가 어깨를 많이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젠가 어깨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경우에 네가 어깨가 불편할 수 있으니 이런 플랜들을 짜보자. 수술비라든지 또는 뭐 1호전 수술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프로치하면 좀 더 좋지 그쵸. 않을까라는 선택 게 어느 포인트를 잡아서 고객에게 활용할지는 제가 큰 팁을 드리자면 직업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 직업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50대 여성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청소를 많이 하실 거예요. 보통 그쪽 부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잡아야 돼요? 허리하고 무릎. 제가 어깨, 허리, 무릎이라 했죠. 아, 허리하고 무릎이 좀 많이 문제가 될 건데 어깨도 살짝 있다. 그럼 어디로 보상을 많이 넣어야 돼요? 보상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무릎 쪽으로 좀 넣어주시면은 빠방하게 보상도 되면서 산재, 아까 전에 데이터 보여주시면 되죠. 그렇죠. 보상 이렇게 많이 받았던 사례도 있어. 그러면 너는 산재에서는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제안한 보험을 가입하면 이런 식으로도 더 추가 보상이 들어와. 그렇죠. 그럼 국가에서 돈 받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돈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알겠죠? 질병우회장에도 있었네요. 맞아요. 질병우회장. 저도 너무 반가워요. 스마일님. 그렇죠.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보험금을 받느냐, 그쵸. 무상금을 받느냐가 그쵸. 근데 제일 오늘 중요하다라고. 강의 자료가 너무너무 소중한 자료예요. 왜냐? 이제 세일링 포인트로 대표님의 자료가 이제 떠돌아 다닐 거거든요. 그 참고로 이 산재라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1시간 안에 담아낸다는 건 거의 그쵸. 불가능하기에 오늘 저희가 말씀 못 드린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여성분께 반하다니 저의 정체성이 혹시 우리 혜숙님, 저도 반했어요. 그쵸. 무릎 안 좋으신 분들 같은 지루도 빵빵하게 넣어주시면 지류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가입하시기가 보험료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이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무릎을 많이 쓰는 직무에 한 2, 3년 정도 있었다라고 예견을 하면 젊었을 때 가입하라고 미리 권유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맞아요. 진료 비싸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냐? 먼저 어떻게 돼요? 연골. 이 KL 그레이드라고 좀 어렵긴 한데 그 정도에 측정했었을 때 이분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곧 인공관절을 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느낌이 와. 그러면 약간 미리 세팅을 한 1, 2년 안에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스킬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도 차치해서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보험료가 낮았을 때 이 직무로 계속 갈 것이라는 예상이 들면 미리 제안하시는 것도 좋다 말씀을 드려요. 그쵸. 저희 이제 별 보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 선생님 언제 똑똑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저희가 다음 강의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상품이나 이런 저희가 말씀드린 손해사정이나 법무법인 쪽에 관련된 업무들 엮어서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계속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후기 남겨주시면은 오늘 드렸던 교육 자료 다 나눠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9시가 넘어가고 있어서 맞아요.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후기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또 단톡방에 문의 주세요. 안녕. 네, 개인톡으로 줄 수 있으면 주고요. 아니면은 대표님이 개별로 연락해서 주시든지 할게요. 저희 그 가지 말까요? 나 오- 지금 이제 안 가고 싶어, 나도. 나도 너무 안 가고 싶어. 오픈 채팅방에 아마 남겨놓는 곳이 네.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박 본부장님 통해가지고 전달해드리는지 여하튼 조치는 꼭 그 취해드릴게요. 후기 말씀드렸던 자료는 그리고 강의는 저희 그 어플에 맞아요, 올라오고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쵸. 세일즈로 사업하기 오픈 토큰방이나 아니면은 천만 설계사 방에 남겨주시면 좋고 어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세일즈로 사업하기. 발음이 아니, 문제네요. 어플 이름이 뭐였죠? 세일즈로 사업하기. 세일즈 에듀. 세일즈 에듀. 네. 어플을 많이 힘들어요. 오늘 통해서도 강의 자료 준비한다고 발음도 안 되네. 천만 설계사. 맞아요. 천만에서 났습니다. 근데 세일즈도 맞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안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카메라 여기. 안녕. 됐다. 나가자.